네, 일요일 1부부터 3부까지는요, 썬데이 BGM, 그래서 DJ 멘트는 줄이고 대신 음악으로 채워드리는데, 4부는 아주 또 특별한 시간입니다. 원광대학교 HK 플러스 동북아시아 인문사회연구소 지역인문학센터와 함께하는 찾아가는 인문학 굿모닝 인문학 시간입니다. 변함없이 이충훈 아나운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요? 오늘 만주 사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만주 사변하면 우리가 맞아 그런 게 있었지라고 알고 있는데 이것이 왜 일어났는지 시대적 배경이라든지 그 흐름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몰랐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번 시간을 통해서 공부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네, 우리를 둘러싼 주변 나라들의 역사를 알아야 우리 역사도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충훈 아나운서와 함께 출발합니다. 원광대학교 HK 플러스 동북아시아 인문사회연구소 지역인문학센터와 함께하는 찾아가는 인문학 굿모닝 인문학 시간. 자, 오늘은 윤현명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자, 오늘 주제는 과연 무엇일까요? 네, 지난 시간에는 태평양 전쟁의 기원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네. 그러니까 만주사변 이전까지죠. 그래서 이번에는 만주사변에 대해서, 그래서 만주사변 첫 번째 이야기로서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만주사변 하면 저희가 뭐 교과서에서도 심심치 않게 나왔어서 잘 접하고는 있었는데 사실 자세히는 잘 몰라요. 그래서 우선 배경 설명을 먼저 듣고 나서 만주사변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1905년에 일본이 러일 전쟁에서 승리하고 열강의 대열에 합류합니다. 그래서 뭐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과 함께 열강이고 그 후에 이제 세계 1차 대전이 끝났어요. 1918년에. 그리고 그때 국제연맹이 출범했는데 오늘날로 치면 당연히 유엔이겠죠. 거기서 영국, 프랑스, 이태리와 함께 일본이 상임 이사국이었습니다. 굉장히 한마디로 잘 나가는 나라였죠. 해군력 세계 랭킹 3위. 1920년대 뭐 굉장히 잘 나가는 나라죠. 대내적으로는 선거권이 확대되고 언론과 의회 정치, 대의민주주의가 발달한 다이소 데모크라시의 시대가 펼쳐집니다. 민주주의. 네, 그러니까 물론 완전한 민주주의는 아니겠지만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의 선진국의 제도를 본다고 또 그것들이 이제 운영이 어느 정도 돼서 천황제 민주주의가 약간 입헌 민주주의가 입헌 군주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가능성이 꽃피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나름의 천황 혹은 뭐 육군 군부도 있지만 그래도 의회 민주주의가 강했던 시기라고 꼽혀집니다. 그럼 당시에는 이렇게 일본이 잘 나가던 시기였는데요. 대내외적으로도 잘 나갔었는데 1931년에 만주사변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네. 그렇다면 어떤 이유에서 일본은 그러한 사변을 일으켰는지도 이제 한번 좀 천천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본 내에서도 이런 표현이 있어요. 아니 1921년에 일본이 미국, 뭐 영국, 프랑스 등 강대국과 뭐 조약도 맺고 세력 균형을 추구해서 이제 군비 축소도 하고 그게 21년이고 인데 31년에 만주사변을 일으킵니다. 당연히 만주사변을 일으켰다는 것은 중국을 적으로 돌리는 것은 물론 미국, 영국이랑 사이가 굉장히 나빠지는 거겠죠. 그렇죠. 아니요 10년 동안 어떻게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됐어? 이러한 의문들이 일본 역사학계에서도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면 일본이 왜 만주사변을 일으켰을까 생각할 때 원래 일본과 만주는 거의 연관이 없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1905년 일본이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 유명한 러일 전쟁이겠죠. 그때 러시아로부터 요동반도의 일부와 그리고 남만주 철도권의 이권을 받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만주는 굉장히 넓겠죠. 거기서 그 여순과 장춘 그쪽에 이제 철도선을 받은 건데 아주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서울은 대한민국의 영토지만 지하철역은 일본이 장악한다. 만주의 광대한 땅 중의 일부의 철도선 그리고 요동반도의 일부에 대한 조차권을 받았습니다. 이 조차권은 영토를 빌려준다는 거죠. 주권과 함께 일정 기간. 러시아가 중국한테 뺏었고 그거를 러시아가 일본한테 넘긴 겁니다. 아, 그렇군요. 중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언젠가 돌려받아야겠지. 근데 일본 사람들은 그걸 굉장히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어찌됐건 우리 조상들, 순국 선열들이
희생으로 얻은 영토 이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나중에 언젠간 돌려줘야 되지만 일부에서는 여기를 발판 삼아 만주도 통째로 점령하고 중국 대륙까지라는 생각도 조금 있었겠지만 그런 야욕도 좀 있었군요. 네, 그러니까 일본도 어쨌든 국내 나름의 사정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세력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그러니까 미국과 영국에 협조하는 쪽은 너무 무리하게 하면은 좀 안 좋다 이런 게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 영국 등이 일본이 만주를 함부로 넘보지 못하도록 그리고 중국을 넘보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안전 장치를 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1922년에 워싱턴 회의라는 게 열렸는데 거기서 이제 미국, 영국, 일본 등의 열강이 해군력을 축소를 협의합니다. 그렇죠. 저희가 한번 지난 시간에 배웠었죠. 네. 네네. 그래서 이제 군비 축소도 하고 더불어 중국에 관한 9개국 간 조약이라는 걸 맺습니다. 9개국 조약인데 핵심은 그겁니다. 어떤 특정한 국가가 중국에 대해서 함부로 뭔가 요구할 수 없게 하는 것입니다. 좋게 표현하면 중국에 대해서는 모두가 평등하게 대한다. 중국도 그렇게 해야 되고 다른 나라도 그렇다. 나쁘게 보면 중국을 공평하게 논아가져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만주 쪽의 일부의 영토와 이권이 있지만 이거를 다 점령할 수는 없었죠. 당연히 견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름 일본은 이거를 뭐 만주 문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3자가 보면은 아니 뭐 이게 만주가 잘못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당시 일본에서는 이것을 몽골과 함께 뭐 만목 문제 혹은 뭐 만주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이걸 해결해야 된다. 우리 뜻대로. 그래서 결국에는 일본이 이제 만주 사변이 이제 벌어지는 커다란 배경이 되는 겁니다. 일본 내에서 어쨌든 뭐 서구 열강에 대해서는 네. 반대하는 세력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제 서구 열강들은 어쨌든 일본이 뭔가 대륙 진출에 대한 야욕을 드러내는 네. 것을 달가워하지 않기 때문에 네. 예,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아니 우리는 이제 어깨를 견줄 수 있는 위치 됐잖아. 네. 예,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네. 국제사회가 어떻게 우리한테 뭐라고 할 수 있어? 라는 세력들 분명히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네. 예, 그런 세력들의 어떤 그런 입김이나 이런 움직임도 그런 만주사변의 영향을 상당히 좀 많이 미쳤을 것 같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일본이 그 당시에 뭐 권위주의 체제, 좀 독재적인 체제이긴 하지만 그래도 여론의 영향력은 매우 강했는데 기본적으로는 미국과 영국과 좀 친하게 지냈다는 세력이 있죠, 당연히. 네. 뭐 대표적으로 사윤지 킴모찌라는 뭐 이토 히로부미의 그 유명한 이토 히로부미의 후배뻘되는 정치인이 있었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유력한 정치가이기도 했고 정치가 이후에는 굉장히 나이가 많아서도 원로라는 이름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강하게 행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생각은 그거예요. 내부적으로는 입헌 군주제가 좀 좋다. 너무 극단적으로 막 가면 안 된다. 그리고 외부적으로도 미국, 영국과 협조해야 한다. 이쯤 되면 그래도 뭐 제국주의 자체는 이 사람도 물론 당연히 긍정하는 사람이겠지만 일본이 막 이상하게 막장으로 가진 않겠죠. 당시에는 막 극단적으로 가진 못했겠네요. 이런 상황에서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런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제국주의는 지지하지만 당연히 너무 극단적으로 가면은 미국, 영국이랑 사이가 나빠지고 중국이랑도 너무 노골적으로 그러면 좀 안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역풍이 올 수도 있으니까. 그나마 유한 스타일. 네. 여기에 대한 불만을 가진 세력이 있었고 1920년대 이게 점점 커집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꽃피는 상황에서도 어쨌든 그런 요소들이 잠재해 있었던 건데 예를 들어서 불만을 가진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아까 말한 미국, 영국과 친하게 지내려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연약하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아, 일본 제국이 연약하다. 그 외교가 아까 심지어 그래서 연약 외교라는 표현을 당시에 썼었는데 한자가 연약입니다. 너무 저자세 아니냐? 네,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공격거리죠. 그렇게 하면 안 돼, 뭐 이런 굴종적으로 하면 안 돼. 우리 자존심이 있고 우리 생존권이 있지 하면은 반박을 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또 그때가 좀 옛날이기 때문에 제국주의가 당연하던 그 시대이기 때문에 쉽지 않았는데 자 일단 불만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보면은 기본적으로 육군은 기본적으로 만주 쪽을 더 탐냈습니다. 일본 내부에서. 1910년대든 1920년대든 30년대든 지금의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좀 정부 말도 좀 어기면서 어떻게 이걸 뭐 만주, 몽골, 심지어 시베리아까지 탐을 내기도 했고 네, 지지난 시간에 시베리아 출병에 대해서도 얘기했었는데 내부적으로 어쨌든 강경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일본 육군이 있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19세기 후반, 19세기 후반에 태어난 사람들, 새로운 세대가 그때 이제 나이가 한 40대에서 60대, 이 세대들이 일본의 그 지도층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그게 군인이 좀 심한데, 이 세대들은 아까 말한 사이온지 김모찌라는 그 이토 히로부미의 후배뻘쯤 되는 이 사람은 메이지 유신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되게 힘들 때를 알아요. 근데 1880년대, 90년대에 태어났던 사람들은 그런 거 모릅니다. 겪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역사적 경험은 1874년에 대만에 출병했더니 이겼다. 어쨌든 이겨서 뭐 오키나와를 차지하게 되었다. 청일전쟁 때도 이겨서 배상금과 영토를 받았다. 러일전쟁 때도 이겨서 뭔가를 받았다. 심지어 제1차 세계대전 때도 그래도 독일이 점령했던 남태평양의 남양군도, 남태평양의 섬들인데 거기라도 챙겼다. 그리고 뭐 국제적 위상도 높아지고, 일본은 전쟁에서 이길 때마다 무언가 얻어냈다. 이런 자신감과 논리가 이제 체득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도 좀 그런 상황에서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제법 있겠죠. 31년을 보니까요. 네. 그 딱 직전에 그 세계 대공황이 또 있었잖아요. 네. 혹시 그런 것도 이 만주 사변에 뭔가 좀 영향을 미쳤을까요? 어땠을까요? 세계사에서 일단 세계 대공황 딱 이미지는 당연히 미국발이고, 그렇죠. 전 세계로 여기서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고 하는데, 보통 한국 사람들이 떠오르는 이미지는 미국과 그다음에 뭐 유럽 이건데, 일본도 굉장히 큰 타격을 입었고 사회경제적으로 엄청난 문제가 그때 발생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제가 이제 한국사에서 책을 보거나 할 때는 한국 역사에서는 식민지 시기였잖아요. 그러니까 별로 세계 대공황이 한국과 관련해서는 별로 못 봤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서술에서. 근데 일본은 엄청난 타격을 입었습니다. 너무 당연하겠지만 일본은 수출 주도형 국가였습니다. 네. 외화를 획득하기 위해서 미국에다가 생사를 수출합니다. 누에. 그리고 미국에서 기계류나 석유를 수입합니다. 나머지 광물 자원은 영국 연방, 즉 인도, 호주, 동남아 국가들로부터 수입을 했는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대공황이 터지니까 수출길이 막힙니다. 우리가 이제 뉴스에서 많이 보죠. 수출길이 막힌다. 자금줄이 완전히 막히는 거고, 그러면은 이제 서민들의 삶은 굉장히 궁핍해질 수밖에 없게 됐겠네요.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 우리가 수출 대기업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그러면 수출길이 막히면 타격이 있겠지만 대기업은 어느 정도는 버틸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당시 일본이 수출품인 생사가 농가예요. 그래서 이런 농가가 타격을 입기 때문에 서민 경제, 그다음에 농민, 만주 사변이었다라는 박살나는 거예요. 자영업자가 박살나는 거예요. 뭔가 바꿔야 된다, 우리가 타개해야 된다, 이런 게 굉장히 이제 많아졌죠. 그걸 이제 전쟁으로 약간 침략으로 이렇게 시선을 돌린 거군요. 시선을 돌렸다기보다는 그거를 강력하게 주장했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그게 경제 살리기와 연관이 돼 있다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그거랑 경제 살리기랑은 별 상관이 없을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미국이 경제 대공황 터졌다고 뭐 국산품 애용하고 외화를 절약한다. 여기서 말하는 외화라는 게 당시엔 근본이제이기 때문에 금이에요. 금.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생활 할 때 누가 돈을 더 많이 버느냐가 중요하듯이 그때 각국에서는 누가 금을 더 많이 버느냐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외화 유출되고 또 자기네도 물건 많으니까 나라의 문을 닫아겁니다. 수출길이 막히는 거죠. 영국도 닫아걸고 프랑스도 닫아겁니다. 근데 이 나라들은 엄청난 영토와 인구를 자랑하는 나라입니다. 그렇죠. 미국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영국은 작은 것 같지만 영연방. 뭐 지구 육지의 4분의 1인가? 뭐 어마어마한 영연방이었고, 프랑스도 역시 광대한 식민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가 그냥 수많은 나라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도 이제 수출을 하려고 하는데 수출할 나라가 없어요. 수입을 안 해주면 우리가 시장을 빼앗으면 되지. 또 그게 중국입니다. 그래서 수출 시장이든 수입 시장이든 우리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뭐 경제에 돈이 더 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수출 시장과 수입 시장을 확보하고 그리고 그쪽을 개발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경제도 잘 돌아가고. 이런 생각을 당시에 사람들이 했던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우리 일본이 경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남의 나라를 침략한다 그러면 굉장히 뭔가 이상하잖아요. 자기는 나쁜 나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도 방어, 이권, 국가방위, 생존권이라는 내부 논리를 개발하면서 일본 내부 사회에서 그런 논리들을 자꾸 개발하는 겁니다. 명분을 만드는 거군요. 네, 침략이라고 당연히 안 하고 뭐 중국을 우리가 정복하겠다는 말 절대 안 해요. 이런 주장들이 있는 거예요. 만몽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만몽은 우리의 생명선이다. 이런 거를 언론, 그다음에 뭐 국회의원도 말하고 막 다닙니다. 문제 해결이니까 굉장히 유하게 보이는데 사실은 거기를 다 점령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배경에서 이제 만주 사변이 벌어지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수님 오늘 마지막 질문으로 네. 그러면 이러한 만주 사변의 어떤 배경과 그러한 과정들을 저희가 한번 짚어봤잖아요. 네. 그럼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현재로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과연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외 강경론을 쓰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쓰기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천도 하고 대외 강경론을 자기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쓰는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참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물론 어떤 나라는 대외 강경론 써서 뭐 정복해서 대제국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그걸 꿈꿨겠죠. 대외 강경론 써서 대제국을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근데 그게 꼭 통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뭐 동아시아 쪽도 대외 강경론이 있고 군사도 많이 늘리고 네. 애국주의를 이제 내부에서도 일으키고 그런 경향이 참 많은데 네. 이런 대외 강경론으로만 치닫는다면 그 마지막이 어떨까를 생각할 때 일본의 예는 매우 좋은 교훈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만주사변을 통해서 국제사회의 현재 어떤 정세까지도 한번 짚어보는 네. 중요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원광대학교 HK 플러스 동북아시아 인문사회연구소 지역인문학센터와 함께하는 찾아가는 인문학, 굿모닝 인문학 오늘 윤현명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